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준입니다. 오늘은 AWS에서 DevOps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미 DevOps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AWS에서 DevOps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DevOps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DevOps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보통 DevOps를 얘기할 때 컬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스, 그 다음에 도구를 어떻게 썼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DevOps를 위한 도구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WS에서 DevOps를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이나 이제 시도들을 해왔었는데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았고 그것도 고객의 피드백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더 추가로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evOps에 대한 소개입니다. DevOps란 무엇일까요?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DevOps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요. DevOps란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 기술의 운영을 결합한 형태의 문화 철학, 사례 및 도구의 조합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빠르게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새로운 개발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단순히 이것을 개발해서 이 DevOps라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런 방법론을 적용한 팀을 빌드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도 하는 전체적인 형태의 접근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vOps를 위한 변화에는 이 세 가지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퍼레이션 모델과 아키텍처 패턴과 소프트웨어 배포가 다 서로 아주 긴밀히 연관돼서 같이 발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evOps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도구의 도입,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이것으로 국한되지 않고요. 또 DevOps라는 게 팀의 컬처를 바꾼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동시에 수반되어야지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존에서도 DevOps를 이제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했는지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연함을 위하여 작은 단위로 여러 개발 단위라든지 배포 단위들을 나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배포라든지 개발 그리고 디버깅, 운영 모든 부분들을 수동으로 하던 부분들을 거의 다 제거하고 대부분 자동화해서 도구를 활용해서 배포를 하고 이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탐지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자동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자동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팀별로 직접 개발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사용자가 익숙한, 특정 개발자가 익숙한 도구를 사용한다기보다는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해서 표준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접근하고 활용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DevOps 파이프라인 자체가 자동화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매니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디버깅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다 누군가 리뷰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 표준 프로세스 안에서 이루어져서 다음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개발자가 와서도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고 이거 프로세스 안에서 자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프로세스와 공정 표준화를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점과 마지막으로는 이 인프라 자체를, 클라우드 인프라 자체를 코드로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같이 리뷰도 하고 개선할 때 코드로서 정의를 해서 모든 동작들을 코드로서 로지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이 5가지의 특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이제 초기에는 모놀리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초창기에 이제 아마존.com은 모놀리스 형태의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 하나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도 모든 개발자들이 하나의 서비스, 아마존닷컴의 서비스의 이제 특정 파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게끔 어떤 주기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고 운영 파이프라인도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드, 테스트, 릴리즈, 모니터 이런 것들이 전체 모든 개발자가 특정 시점에 자기가 업데이트한 모든 소스들을 다 집어넣으면 이것들이 서비스에 적용되기까지 특정 한 사이클이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작은 형태의 서비스로 나누고 이 서비스 단위로 개발팀을 분리를 해서 이 운영 파이프라인을 개발 효율성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서비스 단위를 나누더라도 어쨌든 전체 서비스를 위해서 하나의 운영 파이프라인 안에 들어가다 보니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뭔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내지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구조이긴 하지만 운영 파이프라인 자체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가다 보면 이게 완벽한 형태의 데브옵스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 운영 파이프라인들을 다 서비스 단위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됐을 때 결국에는 이제 개발자와 서비스, 운영 파이프라인들이 각각 자체적인 서비스와 개발과 운영하는 것들에 얼라인이 되면서 진정한 형태의 데브옵스, 개발자가 운영도 하고 운영하면서 어쨌든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마이크로 서비스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 구성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데브옵스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모놀리스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사용하시면서 실제로는 이미 우리가 자동화 툴을 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듈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데브옵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데브옵스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는 빠른 피드백을 바탕으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적용한 부분들이 실제로 잘못되더라도 전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데브옵스, 진정한 의미의 데브옵스와 그 다음에 애자일한 개발 환경을 위해서 서비스를 나눈다면 바로 유닛의 원자성을 이렇게 시큐어하는 형태의 접근, 유닛을 가능한 작게 가져가면서도 데이터는 특별한 도메인 안에서 활용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각각의 서비스는 스케일 단위, 확장 단위 기반으로 분리하여서 이제 관리한다라는 게 되게 좋은 프랙티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나눌 때 보통 이제 기능이라든지 컴포넌트 단위로 꼭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접근보다는 스케일 단위로 나누셔야 나중에 운영 관리하시기 편하시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해서 별도의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서비스와 B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두 서비스의 개발 주기가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A 서비스를 개발하고 B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A 서비스 팀과 B 서비스 팀은 서로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없겠죠. 대규모 개발 환경이 되다 보면 이렇게 우리 개발팀이 뭔가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고려해서 배포해야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애자일한 개발 환경이나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서로 다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배포할 수 있도록 이것을 API를 통해서 통신하게 만드는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서비스를 나누는 원칙 중에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투피자 팀으로 조직을 나눠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간의 제약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개발의 결정을 서비스 단위로 그리고 개발팀 단위로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데브옵스에서 선결돼야 되는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문화적 변화의 사전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개발팀이 직접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개발, 보안,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버그 테스팅,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문서화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데브옵스 팀, 개발팀이 직접 운영하고 할 수 있게끔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작은 개발팀이 다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피자 팀이라고 하면 뭘까요? 뭐 투피자 팀, 나는 피자를 많이 먹으니까 2명이 1인당 피자 하나씩 먹으면 투피자 팀은 2명일까요? 아니면 피자를 엄청 큰 걸 가져와서 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피자를 갖고 왔다가 한다면 한 팀이 100명이나 되는 그런 팀일까요? 일반적으로 투피자 팀은 한 12명에서 15명 미만의 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동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되게 다양한 일들, 이런 것들을 그 팀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이 어쨌든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다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스테이지에서 모든 것들을 자동화해서 매우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검증하고 테스팅하는 이 모든 단계도 자동화돼서 되게 품질이 중요한 프로덕션 레벨에서의 검증, 그 다음에 데이터, 사전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서비스 간의 한 가지 목적과 그 다음에 독립된 배포 환경,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배포 운영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 단위로 이것들을 나누고 자동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얘기했었던 그런 팀 간의 팀 빌드를 나눠서 하는 부분에 이어서 결국에는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인 아키텍처적인 변화, 그리고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형태의 어떤 구조, 그리고 이것들을 어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서포트하는 인프라 스트럭처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도 데브옵스를 위해서 이렇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팀에서 오토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다 데브옵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아키텍처 자체가 데브옵스라든지 에자일 환경에 적합한 아키텍처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데브옵스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적인 변화도 데브옵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선결 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러한 조직의 변화와 아키텍처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인프라적인 시도들을 바탕으로 데브옵스들이 다양한 형태로 접근이 되고 있고 실제로 좋은 사용 사례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오스카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길트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너무 유명해서 다른 이제 오픈소스라든지 데브옵스 컨퍼런스에서 주요 사용 사례로 소개된 바가 있고요. 특히 ML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이너리그 경기가 많아지고 이럴 경우에는 서비스를 확 확장해서 데브옵스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한 그들의 프로덕션 스테이지에서 마이너리그에 있는 모든 중계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돌리고 난 후에 시즌 오프가 되면 싹 다 이제 정리해서 되게 비용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또 데브옵스를 적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산업군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브옵스 형태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데브옵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 데브옵스가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데브옵스를 위한 AWS 도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브옵스 도구를 보자면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보시면 개발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소스를 저장 관리하는 코드 커밋과 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개발 환경들을 적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든지 클라우드9 같은 IDE가 있겠고, 그 다음에 AWS의 디벨로퍼 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빠르게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개발 환경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구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로 넘어가서 스테이징 형태가 되면은 디펜던시를 체크한다든지 패키징이라든지 빌드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도구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레벨이 가면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뭐 로드 테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SRE라든지 카오스 엔지니어링에서 이야기하는 실패를 주입해서도
이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키텍처를 검증하거나 네트워크 구성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베타, 감마, 프로덕션으로 나눠서 베타에서는 성능 테스트 위주로 가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낸다면 감마 테스트에서는 완전히 프로덕션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환경을 만들고 여기서 프로덕션 레디가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갈 수 있게끔 어떤 일련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AWS에서는 코드 커밋과 코드 빌드,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디플로이먼트 툴, 그 다음에 모니터링 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스 레벨에서는 코드 커밋, 그 다음에 빌드에서는 코드 빌드,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는 저희 코드 빌드와 다양한 서드파티 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포에서는 코드 디플로이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배포하고 나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능 검증을 위해서는 엑스레이와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파이프라인은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들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AWS 내에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데브옵스 도구들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도구들로 제공하고 있고 CI/CD 툴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툴이라든지 모니터링 툴, 랭귀지 서포트 툴에서 다양한 서포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20년 리인벤트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한 데브옵스 툴들도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하게 돼서요. 다양한 형태의 데브옵스 어프로치를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많이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AWS 개발자 도구들은 마이크로 서비스와 서버리스를 잘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어 왔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급 데브옵스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도구들을 직접 만드실 필요 없이 AWS의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오픈소스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초에 이제 그 아키텍처적인 변화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아키텍처적인 변화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거나 데브옵스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되는 것은 바로 운영 책임 모델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되게 유연하게 아키텍처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서버리스와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VM 기반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인프라를 배포하고 운영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데브옵스를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데브옵스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의 배포라든지 빌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인프라 기술들, 네트워크라든지 EC2 인스턴스 자체를 관리하는 데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노력을 들이시는 것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개선하고 거기다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들에 더 적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람다라든지 AWS 람다라든지 EKS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AWS가 운영하고 관리해주는 인프라 위에서 데브옵스를 운영하시게 되면 훨씬 더 운영하시기가 편하고 사용하시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AWS 서버리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람다만 있는 게 아니라 파게이트라든지 S3, 그 다음에 오로라 서버리스, 그리고 다이나모DB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컨테이너도 서버리스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버리스뿐만이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자체, 컨테이너라이징 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자체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EKS, 나는 ECS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컨테이너 워크로드들을 배치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딜리버리에 대해서도 데브옵스 환경이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발전들이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이제 소프트웨어 제공을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할 때는 한 4가지 정도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릴리즈 프로세스가 너무 다양한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거고, 데브옵스를 위한 모범 사례를 어떻게 만들고 적용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들을 어떤 방법론, 프로세스화 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로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서버리스도 그렇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프로비저닝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아키텍처를 보통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코드 파이프라인과 람다를 이용한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엔 한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AWS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입니다.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마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듯이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데브옵스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VPC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뭐 한 줄 내지는 두 줄의 이제 코드로 이제 생성이 되고요. 이 생성된 VPC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객체화해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버를 부트스트래핑해서 연결하고 바로 이제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VPC에 어사인 해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코드로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주어 코드로 배포까지도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바로 이렇게 코드로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포를 하시게 되면 CDK가 CLI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환경에서 배포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화 된 다음에 결국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데브옵스가 바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바로 구성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CDK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데브옵스를 한다고 했을 때 클라우드 포메이션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데브옵스를 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CDK를 사용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브옵스의 가장 장점이 뭘까요? 바로 지속적인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지속적인 배포도 프로덕션 레벨에 가면 블루그린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인프라로서 IAC 해서 소스라든지 소스 액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액션이 변해서 뭐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GitHub 트리거를 이용해서 어떤 내역들이 변화가 되면 이것들을 후킹을 해서 자동으로 아티팩트를 생성하고 이렇게 IAC로 코드 빌드를 호출해서 배포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빌드 프로젝트 해가지고서 자동으로 배포가 돼서 이렇게 코드로서 인프라를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화면처럼 ECS에 아까 전에 배포됐던 내역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서 배포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블루그린 배포도 이제 매우 간단해지는데요. 실제로 블루그린 배포하면 어떤 걸까요? 바로 블루그린 배포라고 하면은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루에서 기존에 있던 운영하고 있던 아티팩트와 환경이 블루라고 한다면 새로운 버전의 이제 환경이 이제 그린 뭐 인바이러먼트로 이렇게 배포가 되고 이것들이 정확하게 배포됐는지 그린 태스크로 이제 프로비전 하기 전에 어떤 식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트래픽을 일정 수준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전환을 한 다음에 전환해보고 문제 없이 작동된다면 이것을 완벽하게 이제 그린 인바이러먼트로 배포를 하고 나서 블루 태스크, 블루 인바이러먼트를 제거하는 형태로 이렇게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브옵스를 IAC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 AWS 서비스들이 이제 되게 개발자 친화적인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면서 개발하는 환경 그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고 운영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코드 레벨에서 관리하실 수 있게끔 하는 도구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지난 리인벤트에서 소개되었던 데브옵스, 고급 데브옵스 도구로서 데브옵스 구루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도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넷플릭스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도 이제 데브옵스를 되게 잘하는 사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서 데브옵스를 잘하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화면처럼 되게 복잡한 형태의 아키텍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각각의 서비스와 스케일 아웃하는 어떤 포인트 기준으로 서비스를 나눠서 전개를 하다 보면 서비스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나눠지고 각각의 수십 개의 서비스들은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복잡한 호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 모니터링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지만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바탕으로 어쨌든 서비스를 개선을 하는데 수십 개의 서비스가 오케스트레이션 된 다음에
다시 어떻게 이것들 데이터를 모아서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데이터량이 많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규모 데브옵스를 운영해 보다 보면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볼륨 자체가 매우 크고 단계별로 서로 되게 상당히 이질적인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어떤 의미를 추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데이터 소스와 도구들이 어떨 때는 완벽하게 연관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수동으로 개발자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상호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어쨌든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새로운 서비스가 채택됨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모니터링 팩터가 필요하기도 하고 매트릭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매트릭과 팩터들이 이렇게 섞여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계속 이런 패턴을 보이다가 보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때 결국엔 데브옵스나 클라우드옵스 또한 그 비즈니스 버티컬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갖기가 어려운 인사이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 데브옵스 환경에서는 자잘한 작은 경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되게 중요한 경보인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AI, ML,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것들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에서 구루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개발자가 운영자가 다 찾아내기 어려운 이런 패턴들이라든지 매트릭들,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고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형태의 모니터링 데브옵스 도구입니다.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서 컨테이너 인프라의 로그들, 혹은 네트워크의 로그, 아니면 서비스의 응답 속도나 레이턴시의 변화들을 모니터링해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면 EC2가 부족하다, EC2 인스턴스들이 부족해지더라, 아니면 네트워크에 이런 패턴들이 발생하면 이거는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더라, 뭐 이런 식의 형태의 어떤 프루드 디텍팅이라든지 어브노멀 디텍팅 같은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접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데브옵스 구루를 이용해서 이걸 인프라 레벨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구루를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세이지메이커라든지 아니면은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는 큐브플로우를 이용해서도 구현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데브옵스 구루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런 도구들, 세이지메이커라든지 아니면 큐브플로우를 이용해서 어브노멀 디텍션이나 프루드 디텍터를 데브옵스 레벨로 이제 전개시키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손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 이것들을 집어넣으실 수 있고 운영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 이미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하고 빌드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되고 이런 형태의 데브옵스 오퍼레이션 자체를 향상시키는 이런 접근은 데브옵스 구루를 이용해서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구루는 심각도가 높은 사고 이상을 감지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에 의해서 트리거된 관련 매트릭들의 이상이라든지 변경 사항들을 추적하고 로그 이벤트를 서로 연관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처 보지 못한 로그들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 연관관계를 몰라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데브옵스 구루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데이터를 장애로 인식할 수도 있고 워닝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이런 매트릭들을 같이 분석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보다 훨씬 더 인텔리전스한 모니터링 환경들을 구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브옵스 구루는 어카운트 단위로 적용을 하거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단위로 이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단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까 설명드렸었던 CDK를 이용한 어떤 디플로이 파이프라인 단위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DevOps 구루의 데이터 셋들은 그 안에서 통계 및 로그를 분석을 시작해서 여러분들 특별한 인사이트를 이제 생성해서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옵스 센터나 SNS, 서드 파티 플랫폼들과 통합을 해서 DevOps 구루를 통한 노티피케이션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DevOps가 단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자동화된 오토메이션 도구에서 머물지 않고 AI, ML을 통해서 되게 현대화되어 있는 형태의 빌드 파이프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AWS의 디벨로먼트 툴은 이미 2018년 이후부터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엔터프라이즈급 도구 세트들과 그 다음에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되게 구축 솔루션도가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AWS 내에 이미 광범위한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대규모 고객 사례들을 지원한 경험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DevOps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DevOps 환경을 배포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있는 도구만 사용하는 한두 가지의 도구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DevOps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빌드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어떻게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또 발전시킬 것이며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 다른 개발팀들은 어떤 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컬처를 바꿔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DevOps를 시작하실 때 AWS의 도구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역들은 이 화면에 보시는 링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개발자의 도구들과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교육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DevOps와 그리고 AWS의 다양한 개발자 도구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을 더욱더 현대화되어 있는 개발 환경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AWS 빌더스, AWS에서 DevOps 시작하기 세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역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설문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